재산세 건물분입니다. 이것도 산출하는 방식은 비슷하겠죠, 논리가. 근데 건물분은 그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처럼 그 금액 하나로 딱 나오지가 않고요. 이 건물을 새로 지으면은 이제 얼마가 든다 하는 걸 먼저 계산한 다음에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가지고 그것보다 표준적인 그 건물보다 더 비싸다 싸다 하는 비율들을 쭉 적용해서 과세 표준을 계산합니다. 그거를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하고 이게 이제 국가에서 매년 발표를 합니다. 저 기준액으로 표준적인 건물의 가치를 계산한 다음 우리 건물이 갖고 있는 구조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그거보다 크다 작다. 용도를 고려했을 때 뭐 크다 작다. 그다음에 위치를 고려했을 때 크다 작다. 이런 걸로 이제 금액을 조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 얘는 이제 새로 지은 건물의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건물은 이미 지어져서 또 몇 년 지났기 때문에 경과 연수 잔가율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그렇게 지어진 새 건물이었으면 얼마였을 텐데 요거는 그 중에서 몇 퍼센트 적용한다 하는 식이죠. 그 율까지 적용하면 이제 시가 표준액이 나옵니다. 아까 재산세에서는 시가 표준액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정확히는 개별 공시지가의 면적만 곱하면 시가 표준액이 나왔는데 재산세는 시가 표준액까지 가는 길이 조금 과정이 깁니다. 하지만 세액을 계산하는 건 쉬워요. 왜냐하면 단일세율이거든요. 과세 표준에 단일세율만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이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까지 반영을 하면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계산이 됩니다.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역시 과세 기준일은 6월이고요. 납부는 7월입니다. 그래서 매년 하반기에 들어가면 7월에 건물분 재산세 내고 9월에 토지분 재산세 내고 12월에 종합부동산세 내고 이렇게 해서 프로퍼티 텍스 납부하는 게 굉장히 바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은 이제 정부에서 고시하는 거기 때문에 단위가 제곱미터예요. 그래서 현재는 제곱미터당 74만 원입니다. 요거는 이제 매년 또는 물가가 별로 오르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면 걸을 수도 있겠지만 주기적으로 계속 이제 조정이 돼요. 일반적으로는 좀 오르겠죠. 그래서 제곱미터당 74만 원이면 우리 건물의 전체적인 신축 가격 기준액이 얼마냐면은 요 단가에다가 이제 연면적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설 계획에 적혀 있는 이 연면적. 근데 평을 하면 안 되고 이제 제곱미터 면적을 곱해야죠. 그랬더니 244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바로 면적을 구하지 않고 다시 할게요. 그거보다는 지수 설명을 하려면 단가로 일단 먼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신축가격 기준액은 제곱미터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평 단위로 환산하겠습니다. 는 요거 나누기 0.3025를 해주면 평당 단가가 나오겠죠. 245만 원이네요. 여기다가 이제 구조지수, 용도지수 같은 걸 해주는데 이거는 이제 표가 있어요. 다양한 구조, 다양한 용도에 대해서 어떤 구조면은 뭐 곱하기 얼마 해라 이런 표가 있는데 대부분 오피스 건물은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입니다. 사실 뭐 예외가 거의 없어요. 근데 저런 경우는 구조지수가 지금은 1.15배입니다. 지수에다가도 전부 다 100만 원을 해버렸네요. 그다음에 용도지수는 이제 업무시설이죠. 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건물에 비해서 1.2배 더 가치가 크다. 그 다음에 위치 지수는 어떤 위치일 경우 이렇게 정하지 않고 그 위치의 가치가 대부분 개별 공시지가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위치가 좋고 나쁜 것이 개별 공시지가에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위치 지수 조정할 때는 공시지가의 수준을 가지고 뭐 몇 배 하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공된 시점에 예상 개별 공시지가가 얼마 정도일까 하는 거를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값을 보고 이제 표를 보고 이제 찾는 거예요. 구조지수를. 현재 개별 공시지가는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죠. 여기서도 제곱미터로 일단 작업을 하겠습니다. 현재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2,500만 원이었죠. 근데 이게 우리가 준공하는 시점 정도 되면 매년 우리가 5.84%만큼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5.84%한 다음에 현재 시점에서 준공 때까지의 몇 년 걸리는지를 가지고 이제 승을 해줘야죠. 그게 인허가하는데 1년 걸리고 명도 철거하는데 또 반년 걸리고 그리고 공사 기간 3년 걸리면 이제 이 정도 기간만큼 추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위치 지수 산정을 하기 위해서 이 건물이 있는 장소의 공시지가를 현재 공시지가를 이렇게 좀 올려보면요. 아유, 또 승을 해야 된다. 곱하기를 했는데. 올려보면은 이제 미래 시점에 그 예상되는 개별 공시지가가 나옵니다. 이것도 단위를 얘는 계산된 거니까 색깔은 까만색으로. 그럼 나중에 이제 준공되는 시점 정도가 되면은 제곱미터당 한 3,200만 원 좀 넘을 것 같다 하는 거가 예상할 수 있죠. 현재의 어떤 위치 지수의 그 정부에서 제공하는 표가 변하지 않는다면 저 구간을 찾아보면 이제 1.5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건물 고유의 특성이고요.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건물에. 그 다음에 이 특성대로 찾아가서 이 각종 지수를 보정하는 표가 있거든요. 그 표를 찾아보면 이런 지수가 주어져 있어요. 이걸 적용하는 겁니다. 이 말은 아주 표준적인 건물은 신축 가격이 한 245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오피스 같이 철골, 콘크리트조인 경우는 그거보다 115%, 업무시설은 120%, 그 다음에 이 정도로 위치가 좋은 것들은 한 150% 이렇게 기준되는 가격이 더 비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경과 연수 단가율은 저 건물을 이제 신축해서 지으면 해마다 가치가 조금씩 줄어드는데 그거는 내용 연수를 몇 년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져요. 이제 그래서 현재 이 건물인 경우는 뭐 단가율을 얼마 정도로 보자 이제 하고 이제 정하게 되는데 그때는 내용 연수가 다 경과한 이후에 어떤 최종적인 단가율을 0으로 보통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한 20% 정도는 남는다고 보고 여기에 20%까지 가치가 줄어드는데 한 40년 정도 걸린다고 보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우리가 이걸 지으면 이 건물의 내용 연수는 40년이고 40년이 경과했을 때 남아있는 잔존 가치가 한 20% 된다. 그거를 이제 최종 장가율이라고 해요. 이렇게 가정을 하면 준공된 해 이제 첫 해 이제 1년이 경과하는 정도 시점에 연말에 이 건물에 이제 처음 딱 신축을 하자마자는 그 가치가 100%일 거 아니에요. 그거 대비 이제 몇 퍼센트 줄어드는지 하는 거를 이제 이걸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1 빼기 1 빼기 최종 장가율이 20%. 1 빼기 20%라는 게 마지막에 남는 게 80%라는 거죠. 그게 40년에 걸쳐서 이제 줄어드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한 번 정도 이제 줄어드는 거니까 이래서 빼주면 최종 장가율이 98%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시가 표준액이 얼마인가 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까지 다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원래 245만 원인데 우리 건물은 그거에 1.15배고 또다시 1.2배고 또다시 1.5배인데 남은 게 그 중에서 98%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요 위에서 봤던 요 가격의 이제 기준이죠. 평당 가격. 그러면은 이 건물 전체의 가치는 얼마냐면 여기다가 연면적을 곱해주면 되겠죠. 연면적을 곱할 때는 아까 맨 위에서 우리가 요거를 평으로 고쳐놨기 때문에 평 기준에 연면적으로 시가 표준액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은 아까도 설명했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정하는데 건물에 대해서도 여전히 70%가 적용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340억 원이 나왔고요. 산출세액은 과세 표준에 건물분 재산세는 세율이 0.25%입니다. 346억 원에다가 0.25%를 곱하면 8,700만 원. 저게 이제 매년 들어가는 돈이죠. 거기에 과세 표준의 도시지역부는 0.14%. 그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과세 표준에다가 곱해주고 얘는 이 산출세액에다가 20% 줍니다. 근데 요까지가 건물분 재산세 계산한 건데요. 실제로 7월에 납부해야 되는 금액은 요 산출세액에서부터 지방교육세까지 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1억 5,300만 원이 발생하는 거죠. 이제 요까지가 이제 프로퍼티 텍스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텍스가 부과되는 개념도 같이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자세하게 산출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토지분 재산세가 한 3억 5,700만 원,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도 3억 300만 원, 두 개 더하면은 이제 6억이 넘는 돈이 토지와 관련해서 매년 세금으로 나가고
건물부 재산세는 1억 5,300만 원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보험료와 이제 실제 관리 비용이 있는데요. 보험료는 계산이 간단하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라는 제목 안에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는 일단 보험료가 있고요. 보험료는 내용이 좀 있으니까 두 칸으로. 그 다음에 수도 강렬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기, 가스, 뭐 물 이런 것들 사용에 대한 사용료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실제 부과되는 만큼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선 유지비라는 게 있습니다. 건물을 지금 상태로 계속 유지하려면 수리도 하고 뭘 뭐 갈고 하는 이제 비용들이 들잖아요. 이제 그런 걸 수선 유지비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 외에도 청소, 미화, 그다음에 경비, 안내, 뭐 주차 관리, 그다음에 뭐 온갖 이제 설비를 유지하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비용들이 많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항목들의 비용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제 건물을 완공을 해서 이제 보유를 하고 있으면 건물의 관리를 이제 디벨로퍼나 또는 펀드나 리츠가 직접 하기보다 PM 회사한테 이제 위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세부적인 금액들은 PM 회사에 수수료의 형태로 이제 지불이 됩니다. 이 안에 다 포함이 이제 돼 있는 거죠. 수수료 지불하면 이제 거기서도 비용이 이제 쭉 나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PM 회사는 자기가 직접 모든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뭐 설비면 설비, 뭐 엘리베이터면 엘리베이터, 막 하나하나 별도의 FM 회사에다가 이제 외주를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금액을 좀 볼 수 있게 나눠서 관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인 FM 수수료. 이 안에 이제 항목들이 아까 얘기했던 청소 경비 뭐 항목별로 쫙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FM까지 관리를 해서 이제 총괄해서 하는 그 PM 회사가 순수하게 가져가는 수수료. 이 둘로 나누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이제 이 두 개, 자산의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수료의 형태로, 용역비의 형태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이 이미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 매입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 비용이겠지만 신축되는 건물과 관련해서는 최초에 리징을 하는 LM과 관련된 수수료도 발생을 할 겁니다. 빈 건물을 채우는 데는 또 누군가에게 이제 임대차를 맡기고 이제 거기서 임대차를 이제 달성을 하면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죠. 이렇게 PM 회사, FM 회사, LM 회사에게 수수료의 형태로 나가는 그 수많은 항목들 외에 별도로 건물의 소유자가 직접 지불해야 되는 항목이 크게 보험료, 수도관열비, 수선유지비 정도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먼저 보험료부터 계산을 해보면요. 보험료는 이제 연면적의 얼마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부과가 됩니다. 저 보험료라는 게 건물에 대한 이제 화재 보험 뭐 이런 것들이니까 당연히 건물 면적에 이제 비례해서 지출이 되겠죠. 보통 비용이 한 단위가 평당 월 얼마인가 하는 식으로 이제 책정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한 150원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매월 평당 15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금액은 저기다가 연면적 곱하고 뭐 1년에 얼마인가 계산하려면 10일까지 곱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보험료가 실제로 매달 내냐 하면 그렇지 않고 보험료는 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험료는 선지급한다. 그리고 주기가 이제 12개월이다. 이렇게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뭐 자동차 보험 같은 거 가입하거나 해도 먼저 가입할 때 보험금을 내고 그러고서는 이제 1년 동안 보험을 이제 유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돈이 나가는 주기가 매월이 아닌 것들은 전부 다 주기를 적어줘야 됩니다. 매월 나가는 돈들은 주기를 적어줄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로를 월 단위로 만들기 때문에 월간 들어오고 나가는 돈에 대해서는 주기를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앞에서처럼 세금이라든지 이런 보험료라든지 이렇게 이제 그 매월 주기로 나가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는 주기를 좀 적어줘야 실제 캐시플로우 만들 때 그걸 반영해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비용들은 역시 대부분 이제 연면적 단위로 나갑니다. 이거는 제가 미리 입력해 놓은 거를 카피를 하겠습니다. 수도 광열비는 이제 오피스 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평당 월 한 7,000원 정도 잡습니다. 그다음에 수선 유지비는 2,000원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M 수수료는 이것도 이제 PM 회사하고 협의되기 나름일 텐데 평당 월 한 800만 원 정도로 책정하고요. FM 수수료가 이제 실제로 나가는 비용들 온갖 이제 인건비나 뭐 이런 것들이 여기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커요. 여기서는 평당 월 7,500원 정도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LM 수수료는 이제 최초 임대되는 부분
최초 임대하는 것에 관해서 이제 LM 수수료를 책정하는데, 그때 이제 그 임대차를 해준 그 서비스 회사에 지불하는 이제 수수료의 수준이 한 1개월에서 2개월치 임대료 정도 됩니다. 그 임대 시장이 임대가 잘 되는 시장이면 수수료가 좀 낮을 거고, 임대하기 어려운 시장이면 수수료도 높겠죠. 여기서는 이제 2개월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일반적으로 드는 이제 관리 비용인데요. 이 관리 비용 이제 계산할 때 단가에다가 연면적 곱하고 뭐 12개월이면 12까지 곱하고 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험료는 요 단가 곱하기 연면적 곱하기 12 해줘야 이제 1년치 금액이 나오겠죠. 그 연면적에다가는 달러를 붙인 다음 FM 수수료까지 계산하겠습니다. 수도광열비는 한 8억 4천만 원 정도, 수전유지비 2억 4천만 원 정도, 이제 PM 수수료가 1억이 채 안 나가네요. FM 수수료는 8억 9,800만 원 정도 그 가까이 나가는 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LM 수수료는 이제 최초 임대돼서 나가는 금액, 그 임대료 금액의 이제 2개월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임대차와 관련된 가정들 고려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 시트 안에서 계산이 지금 가정을 다 해놨으니까 시트 안에서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최초 임대할 때 그 최초 임대되는 시점에 1개월치 임대료가 총 얼마인지부터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최초에 임대되는 면적이 얼마인지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가 가정한 것은 전체 연면적 중에서 그게 다 임대된다고 가정하지 않았죠? 전체 연면적 중에서 우리 임대 수익 계산할 때 했던 거 보면 초기 공실률과 목표 공실률 두 가지를 잡아놨는데요. 일단 목표화는 그 안정화 시점에 들어갈 때까지 임대차는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수수료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5%를 이제 빼준 그러니까 전체 연면적이 95% 임대될 때까지 열심히 임대를 할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수수료가 나갈 텐데 저건 면적이고요. 곱하기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임대료 단가를 잡아놓은 게 있죠. 임대료는 총 월 평당 10만 원 들어간다라고 하면 임대료 이제 총액이 계산이 될 겁니다. 근데 저 금액이 아니고 실제로 임대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한참 뒤죠. 이제 그때까지 임대료가 이제 상승하는 걸 우리가 감안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상승하는 율이 우리가 아직 입력을 안 했지만 요거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CPI를 정해주면 저기 금액이 이제 입력이 되겠죠. 그거에다가 연수만큼 현재로부터 몇 년 뒤인지 연수만큼을 이제 승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여기 있는 인허가 기간 걸리고 명도 철거 기간 걸리고 공사 기간까지 다 지나면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준공되는 시점까지 가겠죠. 근데 저거의 합계는 총 걸리는 기간이고 현재 시점에서부터 몇 년 뒤인지를 따질 때는 이제 여기서는 빼기 1을 해가지고 승을 해주겠습니다. 거기다가 요거는 한 달치잖아요. 우리가 가정한 것은 2개월분이니까 이제 2까지 곱해주면 진짜 금액이 나오겠죠. 근데 요거는 아직 상승률, 그러니까 임대료 증가율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이제 조금 더 커지겠죠.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관리 비용들의 항목입니다. 이제 내용을 보면 요것들은 이제 매년 나가는 경상적인 비용이고요. 요거는 처음에 임대 한번 할 때 이제 나가는 비용인데 생각보다 금액이 굉장히 크죠. 19억 원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임대차를 이제 채우는 것과 관련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런 비용들을 이제 누락하면 사업성 검토할 때 이제 오류가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경상적으로 나가는 비용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려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일반적인 디벨로퍼라면 그리고 우리가 직접 사업하는 거라면 고려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펀드나 리츠를 통해서 개발하는 걸 가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펀드와 리츠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펀드를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펀드를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그 펀드의 이제 운용을 위해서 참여하는 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항목들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아까 관리할 때도 뭐 PM, FM, LM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펀드 하나 운용되려면 거기에 이제 자산 운용자한테 주는 운용 보수, 그다음에 자산을 보관하는 이제 수탁자에게 주는 보수, 뭐 사무 관리 보수, 판매 보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네 가지 비용을 합산한 게 이제 전체적인 그 펀드의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개발 사업 할 때는 개발 기간 중과 다 완성된 이후를 좀 차등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서 자금 조달할 때 뭐 준공전, 준공후 이렇게 나눠서 한번 해본 것처럼 여기서는 수수료율까지 차이를 낼 필요는 없겠지만 양식 자체는 이제 준공 전 이 SM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비용 그리고 준공 후 비용 이제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운영 리츠 같은 경우는 관리 보수라고 하는데요. 보수가 들어가고 펀드는 수탁 보수, 리츠는 이제 약간 보관 보수라는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이제 사무 관리 보수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판매 보수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 항목들의 뭐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투자론에서 배웠던 뭐 그런 영역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역시 지급 주기. 이제 저런 펀드 관련된 보수는 매월 나가지 않거든요. 보통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나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종 보수의 이제 금액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자본 여기서는 일단 자본금이라고 쓸게요. 이제 자본금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주기는 3개월로 하고 이거는 0.4%, 이거는 0.05% 정도가 이제 보통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0.05%라고 하겠습니다. 투자론 시간에도 이제 설명했지만 0.01% 그러니까 100분의 1%를 이제 그 BP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30BP, 5BP 이제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이 정도가 이제 지불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금액이 얼마인지 이제 한번 계산을 해서 눈으로 한번 볼게요. 0.3%가 우리가 준공 전에 이 조달 금액 보면은 이제 준공 전 차입금 자본금, 준공 후 차입금 자본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공 전 자본금 요 금액에다가 이제 곱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금액이 이제 2억 1천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를 준공 전 자본금을 고정하면 전체가 다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를 합계 하면은 준공 전에 이제 펀드 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3억 1,500만 원 정도다 하는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똑같이 준공 후도 계산해야죠. 이거는 좀 편하게 이제 카피를 해서 준공 후 하고 고쳐줄 텐데 퍼센테이지는 그냥 똑같이 적용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고정해준 값이 지금 준공 전 자본금이죠. 우리는 지금 준공 후 자본금을 금액을 차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이 똑같이 나와 있는데 자칫 우리가 작업할 때 저거는 빼먹기 쉽습니다. 저런 거는 이제 잊지 말고 고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펀드나 리츠를 운용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까지 다 이제 계산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나가는 이제 비용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입보다는 비용의 계산이 이제 좀 더 복잡했죠. 요거를 한 이 정도 수준까지는 좀 자세하게 해줘야 나중에 NOI 계산이 비교적 정확하게 나오고 그래야 이제 매각하는 금액도 정확하게 이제 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정을 너무 터프하게 하면 금액이 너무 이제 크게 나오거나 작게 나오면 사업성이 너무 양호하거나 아주 불리하게 이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물론 이 엑셀 파일을 상세하게 정밀하게 만든다고 해서 결과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소한 우리가 뭔가 바꿔주고 고려해야 되는 변수들이 보이게 정도는 이제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수익과 비용에 대한 가정을 했는데 이것들이 미래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물가 상승에 대한 가정이 이제 거시경제 지표 중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하고 금리하고 두 가지가 중요한데 금리는 이제 자금 조달하고 이자 수익 계산하는 데서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물가 상승률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그 개별 공시지가하고 좀 비슷해요. 일단 일반적으로 참고하는 거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이것도 이제 실제로 그게 얼마 있는지를 조사해서 여기다가 이제 적어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2011년하고 뭐 2020년 아까 그 공시지가 했던 거하고 똑같이 두 시점에 이제 물가 지수를 이제 조사를 했더니 11년과 20년 이건 이제 조사해서 입력한 거예요. 11년에 그 값이 94.717이었고 20년에는 그게 105.420이었다 하는 것을 조사해서 이제 입력을 했다 이렇게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관찰한 값이고요. 요거는 이제 가장 최근까지 구할 수 있는 값을 이제 구해서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그럼 CPI 적용률, 미래를 향한 적용률을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거는 이제 따로 판단할 문제죠. 여기서 연평균 상승률이 얼마인지 그걸 먼저 계산을 한번 해봐야죠. 연평균 상승률 구하는 공식은 앞에서 그 공시 가격 또는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이 지수에서 이 지수를 나눈 다음 그거를 이제 연수만큼 루트를 씌워줘야 되는데 엑셀에서는 1 나누기 승 하는 방식으로 이제 루트를 씌워주죠. 몇 년이냐면 20년. 빼기 11년 연수만큼을 이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빼기 1까지 해주면 평균 증가율이 계산이 될 겁니다. 1.2% 정도 되네요. 그러면은 이걸 자동으로 그냥 바로 그 해줘도 되고, 최근에 뭐 올라가는 추세냐, 내려가는 추세냐, 이런 것들을 따져서 내가 이걸 보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뭔가 결정할 수 있게 1.2 정도 나왔지만 앞으로는 좀 낮아질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1%만 뭐 입력할 수도 있고, 내가 최종적으로 적용하는 거는 옆에다가 적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빨간색인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얘를 그대로 참조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이제 그때그때 우리 선택으로 할 수 있죠. 똑같이 1.2% 해도 그냥 1.2% 내가 손으로 적어줘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참고하기 위해서 만든 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게 물가지수에 대한 가정이고, 그러고 나면 아까 하나 안 한 게 있죠. 저 위에서 운용 수익에서 임대료 상승률은 그러면 얼마로 할 거냐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가정을 우리가 어떤 숫자를 직접 입력을 해도 되고, 밑에 CPI를 참조해도 되고 뭐 하는 식으로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CPI를 참조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내려가서 요거를 그대로 맞도록 하죠. 지금 참조는 했지만 이거는 이제 내가 만약에 CPI로 안 할 거면 숫자도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빨간색으로 당신이 보고 판단해서 입력하시오 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CPI를 참조했다는 걸 적어주면 좀 편하겠죠? 이렇게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가정까지 끝났고요.